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세계 최강 대국이 자신을 위협하는 경쟁국에게 수천억 달러를 빌려준다? 말이 될까요? 그런데 지금 이 믿기 어려운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최강의 경제 대국 미국과 그 왕좌를 노리는 초신성 중국. 두 거인은 겉으로는 관세를 올리고 기술을 봉쇄하고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한쪽이 다른 한쪽의 빚을 수천억 달러 규모로 떠안고 있죠. 적에게 돈을 빌려주는 초강 대국, 그리고 그 돈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는 라이벌. 이 기묘한 공생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세계 질서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위험한 동거를 숫자와 역사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기준으로 약 7천억 달러 안팎,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금융거래의 범위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최대 전량쟁국의 국채를 이 정도 규모로 들고 있다는 것은 승부를 다투는 상대의 숨통을 조이면서도 동시에 그에게 무기를 건네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 경제에서 국가 간 자본 이동 자체는 흔한 일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국가는 여유 자본이 있는 국가로부터 돈을 조달하고,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외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이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인 중국에 대해 이렇게 큰 규모의 채무 구조로 얽혀 있다는 점은 분명 논쟁적이며, 오늘 우리가 이 관계를 주목해야 하는 핵심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이런 위치까지 올라온 걸까요? 1인당 GDP가 겨우 100달러 남짓이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대 채권국 반열에 진입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시계를 약 50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1970년대 말 마오쩌둥 사망 이후 중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당시 중국은 태평양 건너 세계와 사실상 단절된 채 깊은 빈곤에 머물러 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덩샤오핑이 등장하면서 흐름이 급변합니다. 그는 중국을 고립에서 끌어내 세계 시장으로 연결하는 개혁, 개방 노선을 과감히 추진했고, 이 선택이 중국의 경제 궤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외국 자본이 빠르게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항만을 확장하며 대규모 공업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값싸고 대량의 제품을 생산해 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부를 축적하는 구조였죠. 결정적 전환점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이었습니다. 이 순간 중국은 글로벌 무역체제에 본격 편입됐고, 해외 투자는 한층 더 가속화됩니다. 중국 제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방대한 노동력, 다른 하나는 저비용, 초고속, 대량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이 조합은 세계 시장의 수요와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전 세계가 더 저렴한 상품을 찾을수록 중국 공장은 더 빠르게 돌아갔고, 그에 비례해 중국 경제 규모도 가파르게 팽창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변화의 폭은 더욱 분명합니다. 1970년 중국의 명목 GDP는 2천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2020년에는 1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약 반세기 만에 경제 규모가 90배 가까이 커진 셈입니다. 이 성장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파트너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수입 규모는 연간 5천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약 20년 만에 형성된 구조였습니다. 이 교역에서 즉각적인 혜택을 체감한 쪽은 미국 소비자들이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대량 유입으로 생활 물가가 낮아졌기 때문이죠. 미국 경제학회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부터 2015년 사이 미국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약 2%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구 기준으로 보면 연간 약 1,500달러의 소비 여력이 추가로 생긴 셈입니다. 결국 중국의 부상과 미국 소비 시장의 확대는 경쟁과 공생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 매입에 사용했습니다. 왜 하필 미국 국채였을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중국은 외환 보유액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위안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러가 대규모로 중국에 유입되면 시장 원리에 따라 위안화 가치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수출품 가격이 올라가고 제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중국 중앙은행은 유입된 달러로 미국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했습니다. 그 결과 위안화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묶어둘 수 있었고 중국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다시 수출 확대와 제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역시 일정 부분 이익을 얻었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면서 미국의 장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더 낮은 비용으로 재정을 조달할 수 있었고 기업과 가게도 저금리 환경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상호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구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미국 제조업 기반은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는 확대됐고 특히 고용 측면의 충격이 컸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1년 사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는 약 200만 개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산 기지가 해외로 이전하면서 일부 지역의 산업 생태계가 크게 흔들린 것입니다. 이러한 불만과 좌절감은 시간이 지나며 정치적 에너지로 축적됐습니다. 그리고 그 분출 지점이 바로 2016년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중무역 강경책을 전면에 내세웠을 때 많은 유권자들이 강하게 반응한 배경에는 바로 이 장기간 누적된 산업 고용 충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 2008년 금융위기는 미중 경제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중국이 앞으로도 미국 국채를 꾸준히 매입할 것이라는 전제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저금리 환경이 필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의존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국제 무역의 규칙을 항상 동일하게 적용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일부 중국 제조업체들이 환경 규제나 노동 기준을 우회한다는 보고가 이어졌고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면서도 동일한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불만이 서방 진영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시장 접근성에서도 비대칭 논란이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려 할 때는 각종 규제와 장벽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중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지적 재산권 문제까지 겹치면서 긴장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 기술의 무단 이전이나 모방 제품 생산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양국 간 신뢰는 점차 약화됐습니다.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양국 모두 전략 재정비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생산기지 다변화를 본격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이 새로운 제조 허브로 빠르게 부상했습니다. 일부 산업에서는 실제로 중국 비중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흐름도 관측됐습니다. 중국 역시 움직였습니다.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자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2022년 이후 감소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이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경제적으로 일정한 거리두기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결별은 아니지만 분명한 긴장 완화 이전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근본적인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과연 양국 경제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전기차 부품, 의료 장비 등 상당수가 중국의 제조 역량과
미국의 기술력이 결합된 글로벌 분업 구조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생산 기지를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 생산 거점 상당수가 핵심 부품과 중간재를 여전히 중국에서 대량으로 조달하고 있죠. 겉으로는 공급망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다른 경로로 유지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경제적 연결고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단단합니다. 이렇게 서로 강하게 얽혀있는 두 나라가 지금 정면 경쟁 구도로 들어섰다는 점이 바로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죠. 국제정치에서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투키디데스 함정입니다. 신흥 강국이 기존 강국의 지배력을 위협할 때 충돌 위험이 커진다는 패턴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은 세계 무역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그 전형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쟁이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앞으로 양국이 어떤 전략과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협력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더 큰 갈등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로비입니다. 미국 정치에서 로비는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정책의 방향을 흔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기업과 이익단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과 규제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죠. 무역 정책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중국과 긴밀히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들은 지나치게 강경한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사업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국산 수입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산업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더 높은 관세와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합니다. 결국 미국 내에서도 상반된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 압력 속에서 정책은 한 방향으로 곧게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일부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고 협상 시점마다 유예 기간을 반복한 이유, 바로 이 로비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이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 대중 강경 기조는 말이 아닌 숫자로 현실화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책 집행 단계로 들어가면 훨씬 복잡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왜일까요? 기업의 이해관계, 국가 안보, 노동자 보호, 그리고 소비자 물가까지 이 모든 요소를 동시에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일대 분석에 따르면 관세 여파로 미국 평균 가구가 연간 $2,400 수준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됐고 저소득층일수록 타격이 더 컸습니다. 대외 강경 정책이 정작 자국 서민 경제를 옥죄는 역설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디커플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공급망이 너무 깊게 얽혀 있거든요. 대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전략적 분리, 즉 싸울 분야와 협력할 분야를 골라서 나누는 방식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처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 H20을 포함한 첨단 칩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추가로 강화했고 반도체 관련 장비와 기술 전반으로 규제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반면 의류나 소비재 같은 분야에서는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 이중적인 접근이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들도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을 키우고 자체 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국이 꺼낸 카드가 바로 자원의 무기화입니다. 2025년 들어 중국은 텅스텐, 몰리브덴, 사마륨 등 핵심 광물과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연이어 단행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하드웨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들이죠. 미국이 첨단 기술로 목을 조이면 중국은 원자재로 역으로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1대1로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경제 영향력을 넓히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끊어내기는 중국 입장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너무 크고 달러는 여전히 세계 기축통화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미국 동맹국들은 매우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기대면서도 경제는 중국과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2025년 관세 협상을 타결해서 15%의 상호 관세를 적용받게 됐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처럼 중국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가 강화될수록 어느 쪽 눈치도 봐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유럽도 비슷합니다. 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들은 중국 시장에 깊이 의존하고 있어서 미국이 대중 포위망에 동참하라고 요구해도 선뜻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경제 게임에서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관세가 오르고 규제가 강화됐는데도 기업들은 제3국을 통한 우회 경로를 만들거나 공급망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갑니다. 정치적인 언어와 실제 경제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을 새로운 냉전이라고 부르는 것에 회의적입니다. 과거 미소 냉전 때는 양 진영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단절됐지만 지금의 미중 관계는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이면서 동시에 의존, 이 모순적인 공존이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겁니다. 기술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겁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같은 분야에서 누가 선두에 서느냐가 21세기 패권을 결정할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2025년 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를 대량으로 쓰지 않고도 미국 오픈 AI에 필적하는 성능을 낸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을 막아 중국을 고립시키려 했는데 그 압박이 오히려 중국의 독자적 알고리즘 혁신을 가속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봉쇄가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은 셈입니다. 미국은 수출 통제를 더 촘촘하게 조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이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기보다는 두 개의 기술 생태계로 분리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기술 블록과 중국 중심의 기술 블록이 공존하면서 충돌하고 때로는 제한적으로 협력하는 구도 말입니다. 이 거대한 파워 게임이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놓칠 수 없습니다.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물가가 오릅니다. 관세가 붙으면 그 비용을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니까요. 반면 일자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생산시설이 국내로 돌아오면 제조업 일자리가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장이 돌아오더라도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람이 필요한 자리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자리는 돌아올 수 있지만 예전처럼 안정적인 고임금 일자리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강경 대외 정책의 비용을 정작 국내 서민이 더 크게 떠안게는 역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환경 문제는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를 선언했습니다. 1기에 이어 두 번째 탈퇴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UN 기후변화협약 자체에서도 탈퇴하겠다고 발표했고 국제기후금융 지원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석탄과 석유, 가스 개발을 적극 확장하며 화석 연료 시대로 역주행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중국의 위치입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30%를 내뿜는 세계 1위 배출국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 풍력 터빈의 70%를 생산하며 재생에너지 패권도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후 무대에서 한 발 물러서자 중국이 그 빈자리를 메우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세계 최대 배출국인 두 나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두 나라가 서로를 향해 경쟁의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결국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인류 공동의 과제가 지정학적 경쟁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미중 관계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거든요. 양국의 정치 상황, 경제 성장률, 기술 혁신 속도, 군사적 긴장, 제3국들의 선택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확실한 건 이 두 거인이 완전히 등을 돌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서로 너무 깊이 얽혀 있어요. 동시에 갈등이 사라지지도 않을 겁니다.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니까요. 결국 우리가 목격하게 될 건 경쟁과학이 공존하는 복잡한 관계일 겁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필요하면 손을 잡는 그런 관계 말이죠.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유연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쪽에 올인하기보다는 여러 옵션을 열어두는 게 현명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경제전쟁의 밑바닥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과연 세계는 하나의 초강대국이 지배하는 단극체제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여러 강대국이 힘을 나누는 다극체제로 이동하게 될까요? 냉전이 끝난 20세기 후반, 미국은 의심의 여지 없는 단독 패권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그 균형이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도와 브라질 같은 국가들도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판이 뒤집히는 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다자균형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전환기가 언제나 가장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기존 규칙은 약해졌는데 새로운 규칙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 역사를 돌아보면 바로 이런 틈에서 큰 충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반복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과거의 역사와 똑같이 흘러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분명한 억제 장치가 존재합니다. 바로 핵무기입니다. 서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역설적으로 전면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극단적으로 높아진 경제적 상호 의존입니다. 오늘날 미중 관계는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것이 훨씬 더 많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앞으로의 미중 관계를 신냉전이 아니라 냉평화에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충돌을 피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무역, 기술, 외교, 정보 모든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이 계속되는 상태 말입니다. 결국 중국이 7천억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들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금융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초강대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경계하는 관계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기묘한 동행은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긴장이 높아졌다가도 다시 완화되고 협력과 견제가 반복되는 긴 줄다리기가 이어지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이 게임의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울든 그 파장은 결국 우리의 일자리, 물가, 투자, 그리고 미래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이 미묘한 균형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 세계 질서의 방향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 여기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